안녕하세요. 과학을 담당하는 백성혜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예. 요새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 엄마들한테 제일 먼저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엄마 배고파 간식 좀 챙겨주세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직장을 다니니까 이제 제가 대학교에서 이제 그 퇴근을 할 때 보면 저희 집 아이들 집에 올 시간하고 대충 맞춰서는 오지만 어떤 때 좀 늦거든요. 그럼 집에 딱 도착하면 저희 집 아이들은 컴퓨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저를 딱 보면 두 아이가 모두 엄마 배고파 나 뭐 맛있는 거 좀 해주세요 이래요. 그러면 또 저는 마음에 우리 집 아이들이 많이 배고픈가 하고서 이제 부엌에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음식을 해다가 주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집 아이들이 살이 점점 찌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깨달았는데 이 아이들이 배가 꼭 고파서가 아니라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엄마가 오면 엄마한테 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엄마는 잔소리를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이 컴퓨터를 하고 싶은 마음에 배고프다 그러는 거구나. 근데 정말 아이들이 컴퓨터를 하기 시작하면 아빠가 퇴근을 하셔도 이게 나오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버지가 현관에서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인사도 못할 만큼 그렇게 애들이 컴퓨터에 그냥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컴퓨터라는 게 또 좋은 것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막 스팸 메일들도 많이 날라오고 음란물에 대한 것도 막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아이들이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하는 건 아닌지 잘못된 그 영향을 받는 건 아닌지 꼭 좀 주의해서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내용은 어떤 건지 한번 같이 화면으로 보실까요? 학교에서 배울 때 헷갈리기 쉬운 것 한 가지. 바로 전지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인데요. 우리 생활에 필요한 가전제품을 사용하도록 해주는 고마운 전기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과학에서 다루는 그 전기 분야 중에 아이들이 가장 그 혼동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직렬과 병렬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직렬하고 병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그 얘기할 적에 이렇게 이제 건전지에 전구를 연결할 적에요. 전구를 이렇게 두 개를, 제가 이제 이걸 전구로 그리는데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직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병렬은 같은 건전지에 전구 두 개를 연결할 적에 이렇게 하나를 연결하고 이 선을 다시 따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병렬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직렬이고 이것이 병렬인데요. 제가 이렇게 직렬과 병렬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저항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항이라는 것은 그 전류가 흐를 때 중간에서 그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저항이라고 합니다. 저항은 전류의 방해하는 것인데 이 저항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구예요. 전구가 이것인데 이 전구는 저항에 해당돼서 이 건전지로부터 전류가 흘러나가는 데 있어서 이 전구가 중간에 있어서 전류의 흐름을 막으면서 전류가 가지고 있던 그 전기 에너지 중에 일부를 저항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항이 그 에너지의 일부를 열이나 빛의 형태로 바꾸죠. 그래서 전구가 불이 밝혀지거나 혹은 열이 나거나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비유를 드느냐 하면 물이 흘러가는데 폭포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이제 폭포로 흘러내려가다가 물레방아 같은 거를 돌리죠. 그래서 이제 일을 해요. 그런데 이 높은 에너지를 가진 물이 낮은 에너지로 바뀌어지면서 그 중간에 물레방아 같은 것이 바로 저항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을 돌리면서 에너지의 일부를 전달해주고 다시 낮은 에너지의 상태로 되죠. 그럴 때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물이 위에서 밑으로 에너지를 전달해주면서 떨어지지만 물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물은 그대로 있어요. 마치 전류가 흘러가면서 전하를 띤 입자는 그대로 있어요. 전하를 띤 입자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입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일부가 저항으로
저항을 만나면 저항으로 전달이 되고 낮은 에너지의 상태로 가게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 저항을 지금 직렬로 연결했을 때와 병렬로 연결했을 때를 제가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어느 쪽 불이 더 밝을까요? 어느 쪽 불이? 직렬이요. 직렬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혹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실 분 계세요? 예. 제 생각에는요, 직렬이 전기가 바르게 흐르니까 직렬이 더 밝을 것 같은데요. 예. 바르게 흐른다는 얘기는 한 줄로 쭉 흐르니까 어디 새는 곳이 없이 그래서 아마 더 밝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과학의 답은 틀렸어요. 병렬이 더 밝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외울 수밖에 없어요. 더 밝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이게 직렬이 밝았다고 얘기했는지 병렬이 밝았다고 얘기했는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외우는 것은 언젠가는 다 잊어먹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왜 그런지 확실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과학에서는 어떤 공식을 쓰느냐 하면 V는 IR 이런 공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벌써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과학 시간이 지겹다고 하면 아마 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식은 상당히 이제 직렬과 병렬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공식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 공식을 이해하려고 안 해요. 자, 그래서 사실은 과학 시간에 이 공식만이 아니라 이런 공식도 있습니다. 자, 이런 공식도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V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V는 전혀 다른 V거든요. 혹시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것은 기체의 부피를 얘기해요. 이것은 기체의 압력을 얘기합니다. 볼륨의 약자고 프레셔의 약자예요. 이건 템퍼러처, 온도의 약자인데 기억하시겠어요? 제가 온도를 막 가열을 하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 가지고 부피가 막 부풀어 오르는 거 기억나세요? 그때도 이 공식을 쓰는 거예요. 자, 제가 그때 공식 얘기는 안 드렸는데요. 여기에서도 보면 이 V는 볼티지, 즉 전압을 나타내는 V인데 이것과 이것은 전류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전류의 량. 그 다음에 이것이 저항을 나타내요. 저항. 아까 이 저항을 이 기호로는 R이라고 표현을 하고 실제 단위는 오음이라는 단위를 써서 우리가 왜 길이의 단위는 센티미터나 미터라 그러죠? 네. 저항의 단위는 오음이라는 단위를 써요.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는데 이 공식과 이 공식은 전혀 다른 공식인데도 아이들은 이 V와 이 V가 같은지 다른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가 딱 나오면 자기가 아는 몇 가지 공식을 떠올린 다음에 거기 있는 숫자를 다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산했는데 1, 2, 3, 4, 5번 중에 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자기가 아는 공식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는 거기 있는 숫자들을 더하거나 빼봐요. 그래서 숫자가 있나 봐요.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 그냥 찍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시험을 많이 봐요. 왜냐하면 이 공식이 의미하는 바를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공식을 막 쑤셔 넣어서 외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V와 이 V는 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이야기는 전압을 얘기하는 V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전기 현상에 대한 용어들을 지난 시간에 한번 정리는 해드렸지만 아마 그거를 지금까지 기억하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 꼭 필요한 요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전압이라는 것은 전자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의 차이만큼, 즉 폭포의 비율을 든다면 높은 위치에 있는 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낮은 지대로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그 에너지만큼 일을 하게 되는데 그곳, 낙차폭에 해당되는 게 바로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전압이 클수록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전압이 크다고 해서 여러분 아세요? 폭포의 그 낙차는 큰데 물은 쫄쫄쫄 흐르는 폭포도 있죠? 그쵸? 이게 이 낙차폭은 적지만 물의 양이 흐르는 게 많을 수도 있겠죠? 이 물의 양에 해당되는 게 전류량이에요. 그러니까 전압이 큰 것과 흐르는 전류량이 많은 것 사이는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중간에 돌이라든지 이렇게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들, 그것을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저항을 제가 병렬이냐 직렬이냐 이렇게 연결했지만 이 전압도 이 건전지가 우리가 보통 1.5V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아세요? 3V. 이것이 바로 전압, 즉 얼마나 큰 에너지를 가지고 저항들을 돌려줄 수 있느냐를 나타내주는 크기인데 이 건전지도 직렬이나 병렬로 연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쵸? 자, 만약에 전압을 병렬로 연결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저항에 연결하는 형태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병렬로 연결한 것은 뭐와 비슷하느냐 하면 그 낙차폭은 비슷한 폭포 두 개를 연결한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은 똑같지만 대신에 흐르는 전류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두 개를 붙여서. 자, 만약에 이 건전지를 직렬로 연결하게 된다면 건전지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게 된다면 이것은 낙차폭이 있는 두 폭포를 붙인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큰 에너지를 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1.5V 두 개를 합하면 3V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렇지만 아까처럼 병렬로 연결하면 여전히 이 전체 볼트는 1.5V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대신에 흐르는 전류량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V를 우선 전압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그 직렬병렬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전에 학교에서는 저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직렬과 병렬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는지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강대훈입니다. 오늘은 저항의 연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을 연결하는 방법은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있습니다. 직렬 연결은 말 그대로 저항을 일직선이 되도록 연결한 경우고, 병렬 연결은 같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한 것을 병렬 연결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실험 장치를 보면 제가 미리 3개의 저항을 연결을 해 놓았어요. 이렇게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로가 완성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꼬마 전구에 한번 불을 켜보도록 하겠어요. 네, 꼬마 전구에 불이 켰지죠? 이때 길이를 잠깐 변화시켜 보도록 하겠어요. 이걸 떼서 제일 긴 니크롬 전의 중간쯤에 넣었더니 아까보다 어떻게 됐어요? 전구의 밝기가 훨씬 더 밝아졌죠? 그 얘기는 저항이 작아지니까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한번 더 짧게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항 한두 막이 없어지고 나니까 저항의 크기가 굉장히 줄어들었겠죠? 이랬더니 꼬마 전구의 밝기가 훨씬 밝아졌어요. 이 얘기는 저항을 직렬로 연결할 때 각 저항의 크기는 각각의 저항의 합과 같다. 그러니까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게 될 때 전체 저항의 크기는 커진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회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각 지점에, 회로의 각 지점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연결했을 때 전류의 세기가 한 220mA 정도 되거든요. 또 중간에다가 다시 같은 종류의 전류계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거의 지금 같은 220mA 정도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각각의 저항의 합이 전체 저항의 크기가 되고, 그렇더라도 각 지점에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는 그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의 현상을 통해서 직렬로 연결했을 때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니크롬선이 병렬로, 이 부분이 지금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요것은 그 직렬로, 병렬 연결된 니크롬선의 직렬로 하나를 더 연결을 해놨거든요. 지금 이 실험에서는 이 병렬 연결 부분에서의 그 전압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전압계를 각각의 그 저항에다 한번 연결을 해 볼 텐데요. 어떻게 값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어요. 또 병렬 연결된 또 다른 니크롬선의 저항에 연결을 해 보면 지금 거의 그 눈금이 전압이 한 1V 근처에서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회로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가 똑같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로써 정리를 한다면 회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다시 말해서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각 점에 걸리는 전류의 세기가 같고,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같고,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전압의 세기가 같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실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죠? 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직렬로 저항을 연결할 때는 흐르는 전류량이 일정하다고 배우고, 병렬로 연결할 적에는 그 저항에 따라서 흐르는 전류량이 다르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달라지는지를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선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 건전지에 전류를 이렇게 연결했는데, 제가 이렇게 직렬로 두 개를 연결할 경우와 병렬로 두 개를 연결할 경우들을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 제가 여기에 스위치를 달았다고 해보죠. 근데 스위치를 제가 열어놨어요. 아직 닫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여기 불 밝히고 여기 불 밝힌 다음에 와보니까 끊어졌네? 그러고서는 서 있을까요? 아니죠. 처음서부터 아예 불이 밝혀지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알을까요? 전자가 음극으로부터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까지 가기 전에는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항상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가다가 멈춘다고 생각을 해요. 끊어진 부분에서 멈춘다고. 그런데 우리가 전류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이 기차 모형처럼 모든 것이 전하를 띤 입자들이 쭉 연결되어 있고요. 중간에 부도체라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고무나 플라스틱 같은 걸 연결하면 길이 막힌 거랑 똑같죠. 네.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물론 전구에 불이 안 켜져요. 하지만 스위치가 연결이 돼서 딱 폐회로가 형성돼야 그때서부터 비로소 모든 전하를 띤 입자는 동시에 같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차 모형이라 그러는데 앞과 뒤는 같이 맞물려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를 비유를 든다면 톨게이트 비슷해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톨게이트를 만나면 왜 추석 때 같은 때 보세요. 이 헬리콥터를 타고 막 위에서 이 교통방송 하다 보면 밑에 톨게이트 앞에 쫙 차들이 몰려있죠. 그쵸? 네. 결국은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그 시간이 전체 걸리는 시간을 좌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류의 흐름이란 이 저항을 만났을 적에 흐름이 느려지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같이 움직입니다. 앞차가 가야 뒤차가 가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전체의 흐름은 이것이 두 개의 톨게이트라면 두 곳의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그 시간에 의해서 전체 전류의 흐름의 그 속도가 결정이 되고 그러면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흐르는 전류량이나 이쪽을 흐르는 전류량이 같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전류의 량이 두 개가 같게 돼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둘의 불의 밝기는 항상 같겠죠? 같은 속도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병렬로 연결할 때는 뭐와 같으냐 하면 우리는 처음에 병렬을 연결할 적에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처음에 같이 가다가 길이 둘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자동차가 처음에는 4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으로 좁아지면 그러면은 여기 불이 여기보다 어두울 것 같잖아요.
적은 전류량이 흐를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이것은 저항이 거의 없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12차선 도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로가 좁아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결국 이 저항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흐름은 톨게이트 앞에서 멈추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길이 둘로 갈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기에 흐르는 전류량이 반으로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불의 밝기가 이렇게 흐르는 전류량이 어디로 새지 않는 이 직렬에 비해서 어두울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전류의 흐름을 수도관의 비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수도관, 이 굵기가 일정하다 보니까 수도관이 반으로 갈라지면 흐르는 물의 양이 반으로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비유를 든다면 12차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도로가 좁아서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거의 저항이 없다라고 도선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건데 결국 멈추는 것은 톨게이트 앞에서 멈추는 거지 도로가 좁아서 가다가 반으로 그 차량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병렬 연결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으냐 하면 마치 우리가 이 그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길을 이렇게 따서 이 물이 흘러나가는데 다른 쪽 길을 딴 거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길로 물이 가는 이유가 이쪽 길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자,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고속도로로 갈 수도 있고 국도로 갈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두 가지 길이 있는 예를 들을 수 있겠는데요. 고속도로를 가려니까 톨게이트를 두 군데를 지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흘러가는 차량의 흐름 속도가 국도로 가는 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가다가 길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 길들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거대로 따로 가는 길이고 이렇게 연결한 것을 연결을 이렇게 해 주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네. 다른 길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병렬로 연결한 것은 항상 저항이 두 개가 있지 않고 하나만 있는 것 같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차량의 흐름이 톨게이트가 두 개나 있으니까 느려지지만 이것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훨씬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렬 연결이 직렬 연결보다 항상 불이 더 밝아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예, 그래서 가전제품들은 다 병렬로 연결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가전제품에 욕심이 있어서 가전제품을 살 때마다 직렬로 연결한다면 그 연결된 수만큼 전류의 흐름이 자꾸 떨어지겠죠. 네. 그죠? 마치 고속도로에 갈 곳이라고는 고속도로밖에 없는데 계속 가고 있는데 계속 톨게이트 숫자가 늘어나는 거 비슷해요. 그래서 가전제품은 병렬로 연결합니다. 그러면 항상 새로운 길을 뚫은 것과 같아서 그 전류는 기존의 가전제품에 흐르는 전류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병렬로 연결할 때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그 길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한쪽은 저항이 커요. 그리고 한쪽은 저항이 작아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한쪽은 길이 항상 막혀요. 그리고 다른 쪽은 길이 막히지 않아요. 그럼 어디로 가시겠어요? 안 막히는 쪽으로 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막히는 쪽은 흐르는 전류량이 상대적으로 안 막히는 쪽에 비해서 조금 흘러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시면서 직렬 연결할 때는 저항에 상관없이 흐르는 전류량이 항상 일정한데 병렬로 연결하면 저항이 큰 쪽에 흐르는 전류량이 작고 저항이 작은 쪽에 흐르는 전류량이 크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예. 아까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저항이 같을 때, 이렇게 병렬로 연결한 것보단 직렬로 연결한 것이 어두운 이유를 설명해 드렸고요. 또 하나는 저항의 종류가 다를 때, 큰 쪽과 다른 쪽에 있을 때 어느 쪽이 더 전류에 흐르는 양이 많은지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110V 전자제품을 사가지고요, 모르고 220V에 꽂았어요. 그러더니 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110V, 220V 스위치하는 가전제품들은 많이 있고, 저희가 잘못 연결하면은
타버려서 가전제품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10V라고 표시를 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 전압의 크기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전제품은 저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항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220V란 얘기는 그 낙차폭만큼의 에너지를 줘야 가동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220은. 110V는 그 정도의 에너지를 가해줘야 그 가전제품이 작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110V용 저항, 즉 저항이 작은 거겠죠. 상대적으로 220V가 용 가전제품이라는 게 저항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저항이 작은 그 가전제품에 220V 에너지를 연결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흐르는 전류량이 갑자기 2배가 되면서 이게 감당을 못해서 이 과부하가 돼서 타는 거예요. 반대로 220V짜리, 즉 저항이 큰 거를 저항이 110V에 연결하면 작동을 안 해요. 망가지진 않는데 이 저항이 너무 크니까 이 작동을 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또 다른 질문. 예. 옛날에는 110V로 사용을 많이 했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왜 220V로 사용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예,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옛날에는 110V로 많이 썼고, 지금도 미국 같은 데는 아직도 110V 가전제품들을 많이 써요. 일본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사가지고 와서 맞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생기는데요. 우리가 도선은 아까 설명하기를 거의 저항이 없어서 쌩쌩 달린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저항 자체도 약간의 도선도 약간의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가전제품을 이렇게 연결했다고 했을 때 이 도선도 작지만 저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저항이 이제 제가 R1이라고 하고 이 저항을 R2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 도선을 따라서 저항에 연결되니까 이건 직렬 연결 비슷하죠? 네. 자, 그런데 이 저항이 지금 110V냐 220V냐의 얘기는 같은 이것을 연결했을 때 도선의 저항은 같은데요. 이게 훨씬 큰 거죠. 이 220V짜리가. 110V보다. 자, 그러니까 흐르는 전류량에 비해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 저항에 의해서 유실되는 것이 이쪽 저항이 크니까 이쪽이 30 잃어버리고 이것이 70 정도 이쪽으로 에너지를 갖다고 하면 이건 똑같이 30을 잃어버렸을 때 220V라면은 2배라고 우리가 비율을 든다면 170 정도의 에너지는 이쪽으로 가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같은 저항만큼 에너지를 잃어버려도 상대적으로 이쪽이 에너지에 유실되는 비율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준 에너지 중에 유실되는 비율이 220V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열 손실이 적어서 훨씬 경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텐데요. 시간이 짧아서 다 끝난 것 같으니까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면 EBS 홈페이지에 질문해 주시고요.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